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탐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질환이죠. 바로 형질세포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다발성 골수종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을 중심으로 보내주신 의학자료, 형질세포 질환과 그 치료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이 질환들이 정확히 뭐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정수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기본부터 짚고 가는 게 좋겠죠. 모든 이야기는 형질세포에서 시작하는데요. 형질세포요? 네.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그중에서도 비림프구라는 세포가 다 자라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항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항체 공장? 네. 평소에는 외부에서 뭐 항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딱 변신을 해서요. 그 항원을 딱 잡는 맞춤형 항체를 막 만들어내죠. 그렇죠. 필요한 만큼만. 그렇죠. 근데 이제 형질세포 질환은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정 형질세포 하나가 뭐랄까 총재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복제되고 증식하는 거죠. 통제를 벗어나서요? 네. 마치 공장 하나가 고장나서 똑같은 물건,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항체겠죠. 그걸 계속 찍어내는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 클론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의 비정상 세포, 즉 클론에 유래했다는 뜻이죠. 아, 단일 클론성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여러 항원에 맞춰서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질환에서는 딱 한 종류의 항체 혹은 그 일부만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동일한 항체나 그 조각, 이걸 M단백이라고 부릅니다. M 컴포넌트요. M단백. 네. 면역 글로불린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사슬, 중세라고 하고요. 가벼운 사슬, 경세라고 하는데 이게 두 쌍씩 붙어서 Y자 모양 단백질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자 재배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 비세포 클론마다 다 다른 고유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형질세포 질환에서는 딱 한 종류의 M단백이 혈액이나 소변에서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로 발견되는 거죠. 그럼 이 M단백을 검출하는 게 진단의 첫걸음이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혈청 단백정기용동 검사 사진이 있던데 특정 부분에 뾰족한 스파이크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M단백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들을 정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쫙 분리해보면 정상적일 때는 여러 종류 단백질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분포하는데 M단백이 아주 많으면 특정 위치, 주로 감마 글로불린 영역인데요. 거기에 마치 산봉우리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릅니다. 아하. 이걸 M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이 스파이크 크기를 재서 M단백 양을 추정하고요. 또 면역고정 정기영동이라는 검사로는 이게 정말 한 종류의 중세와 경세로 이루어진 단일 클론성 단백질인지 질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M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보이려면 M단백 농도가 그래도 최소 5g/리터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꽤 높아야 하네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대략 한 10억 개 이상은 있어야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M단백 수치가 치료 효과를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단순히 M단백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병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다른 원인으로도 M단백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M단백은 물론 다발성 골수종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지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다른 혈액암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다른 혈액암에서도요? 네, 드물게는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암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간경변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 또 감염증, 특정 피부 질환 같은 아주 다양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래서 M단백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임상 증상은 어떤지, 또 골수검사 소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질세포 질환, 다발성 골수종으로 넘어가 보죠. 영어로는 멀티프 마이엘로마, MM이라고 하던데요. 이름처럼 뼈 여러 군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뼈 통증, 골절 말고도 신장 문제나 감염, 빈혈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하는 악성 질환이라고요. 맞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비정상 형질 세포, 그러니까 골수종 세포가 주로 골수 안에서 증식하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거의 방사선 노출 경험이라든지 특정 화학물질 노출 같은 게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아, 환경적 요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유전적으로 보면 염색체 이상이 아주 흔하게 발견돼요. 어떤 염색체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과이배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염색체 조각이 다른 데 가서 붙는 전주와 같은 변화들이요. 염색체 이상이요? 네. 이런 유전적 변화가 암 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전적 이상, T4, 14 전좌나 17번 염색체 일부가 없어지는 대리 17P 같은 거는 예후가 좀 안 좋다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예후랑도 관련이 있군요. 발생률을 보면 주로 60대 후반, 비교적 고령층에서 더 흔한 암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진단 시 중앙 연령이 69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료법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발성 골수종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그 병태 생리를 보면요. 골수종 세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 세포들이 골수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 있잖아요. 기질세포라든지 면역세포, 뼈세포 같은 것들. 이런 세포들이랑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 암세포 혼자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랑 같이? 그렇죠. 골수종 세포가 주변 환경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는 억제하고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 파골세포는 활성화시켜서 뼈를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뼈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또 면역세포들 기능을 교란시켜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와, 정말 영리하게 자기 살 길을 찾는 거네요. 이게 바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겠군요. 가장 흔한 증상이 뼈 문제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의 약 70% 정도가 뼈 통증을 호소하세요. 골수종 세포가 뼈를 파괴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고 또 파골세포를 자극해서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 같은 용해성 골병변을 만들거든요. 용해성 골병변? 네. 이게 만약 척추뼈에 생기면 신경을 누르면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뼈 자체가 약해지니까 그냥 걷다가도 뼈가 부러지는 병적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가 녹으면서 칼슘이 혈액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오면 고칼슘 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뼈 문제 말고 감염도 심각하다고요. 이게 면역 항체를 만드는 형질 세포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까요? 네, 면역 기능 저하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비정상 M단백만 잔뜩 만들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다양한 정상 항체 생산은 줄어들거든요. 이걸 면역글로불린 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아, 정상 항체는 줄어드는군요. 네, 그래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세균 감염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감염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되고요. 치료 중에도 감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사용하는 치료제 중 일부도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신장 기능 손상, 그러니까 신부전도 혼합병증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원인이 있긴 한데 가장 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글로불린 중에서 가벼운 사슬, 즉 경쇄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신장 필터를 통과하다가 세뇨간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예요. 아, 그 경세 때문에요? 네, 이걸 골수종 신증 또는 캐스트 심평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말고도 고칼슘혈증 자체도 신장에 부담을 주고 또 탈수 상태라든지 특정 약물 사용 같은 것도 신기능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신기능이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방이랑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혈액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과점도 증후군이나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병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죠.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하려면 크게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3가지 기준이요? 네, 첫째는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종 세포가 10% 이상 확인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M단백이 검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골수종 때문에 생긴 장기 손상, 즉 CRAB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고칼슘혈증, 신부전, 빈혈, 골병변 중 하나 이상이 있거나 CARB 기준? 네, 또는 아직 장기 손상은 없더라도 암세포 비율이 아주 높거나 60% 이상, 아니면 특정 혈액검사 수치,
유리경색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000 이상으로 아주 높거나 MRI 검사에서 뼈병변이 보이는 등등 이건 악성도가 높다. 이걸 시사하는 바이오마커 기준. 이걸 MDE, 마이엘로마 디파이닝 이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MDE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 CRAB가 없어도 MD의 기준을 만족하면 진단이 되는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M단백은 있지만 아직 이런 장기 손상이나 고위험 바이오마커가 없는 상태도 있다는 거잖아요. 의미불명 단일클론 감마병증과 무증상 골수종 SMM. 이건 그럼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MGS는 M단백 수치도 낮고 골수종 세포 비율도 10% 미만인 상태예요. 실제로 골수종으로 진행할 확률은 1년에 1%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1%면 낮네요. 네, 하지만 평생 추적 관찰은 필요하죠. 반면에 SMM은 MGOS보다는 M단백 수치나 골수종 세포 비율이 더 높아서 진행 위험이 더 큰 상태입니다. 특히 특정 고위험 인자를 가진 SMM은 5년 안에 골수종으로 진행할 위험이 70%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 70%요? 그럼 거의 진행한다고 봐야.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고위험 SMM 환자분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방적 치료 개념이네요. 진단 후에는 병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병기를 정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국제 병기 시스템 ISS, 나 개정된 RISS 같은 기준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혈청 베타 다시 마이크로글로불린 수치, 알부민 수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고위험 유전적 이상 유무, 또 LDH 수치 같은 게 중요한 예후인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런 예후인자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환자분이 표준 위험군인지 아니면 고위험군인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치료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치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나요?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지만 정말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치료 성적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골수종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항암 치료고요. 다른 하나는 질병이나 치료 때문에 생기는 여러 증상들, 합병증들을 관리하는 지지요법입니다. 항암 치료 전략은 환자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 특히 고용량 항암 치료 후의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 ASCT라고 하죠. 이게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네. 이식이 가능한 비교적 젊고 건강한 환자분들은 보통 여러 약제를 같이 쓰는 강력한 유도요법을 먼저 한 4에서 6주기 정도 시행해서 최대한 암세포 수를 줄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용량 항암제, 주로 멜팔란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걸 투여하고 미리 채취해뒀던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게 HDTA-SCT입니다. 이식 후에는 재발을 늦추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도요법에 쓰는 약물들이 정말 다양하던데요. 프로테아좀 억제제, PI, 면역조절제, 아이미드, 항체, 치료제, 특히 항-CD38 항체 같은 새로운 계열 약물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항암제랑 스테로이드 위주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 보르테조믹 같은 프로테아좀 억제제, 또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면역조절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성적이 정말 혁신적으로 개선됐어요. 아, 신약 덕분이군요. 네, 이 약들은 골수종 세포가 살아가고 증식하는 데 꼭 필요한 경로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거든요. 최근에는 다라투무맙 같은 항-CD38 단클론 항체를 이런 약들이랑 같이 쓰는 거죠. 3제요법 또는 4제요법이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치료 반응률이 90%를 넘고 아주 깊은 반응, 그러니까 암세포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까지 유도할 수 있게 됐죠. 90%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그럼 이식이 불가능한 고령 환자분이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 약물 조합을 쓰기는 하는데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약 용량이나 투여 간격을 좀 조절해서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목표가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질병을 잘 조절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 ASCT는 여전히 중요한 치료법인가요?
요즘 신약이 워낙 좋다고 하니. 네. 이식 가능한 환자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존 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 치료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게 완치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최근에는 워낙 효과적인 신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초기 치료 반응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이식을 좀 미루거나 아예 생략하는 전략도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이식이 최선인지는 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 목표도 변하고 있다고요? 예전엔 단순히 암이 안 보이는 완전 관해를 목표로 했다면 요즘은 더 민감한 검사로 아주 적은 수의 암세포까지 없애는 미세 잔존 질환, MRD 음성 상태를 목표로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MRD 음성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건 치료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완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재발했을 때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특히 면역치료 분야 발전이 눈부시다고 하던데요. 네, 재발은 여전히 큰 숙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발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이나 면역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특히 면역 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환자 본인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암세포를 더 잘 공략하도록 만드는 CAR T세포 치료고요. 다른 하나는 T세포랑 암세포를 동시에 딱 붙잡아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도록 유도하는 이중특이항체입니다. CART랑 이중특이항체. 네. 이 두 가지 치료법 모두 이전에 여러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한테서 굉장히 높은 반응률을 보여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든지 신경 독성 같은 좀 특이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이런 항암 치료 말고 지지요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위한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 같은 거요. 감염 예방하고 또 생기면 빨리 치료하는 거, 신기능 잘 보존하려는 노력, 통증 조절, 빈혈 관리, 혈전 예방 등등 이런 것들이 항암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치료를 잘 견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다발성 골수종 외에 다른 관련 형질세포 질환들도 간략하게 짚어보죠.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WM은 다발성 골수종이랑은 좀 다른데요. 주로 IgM이라는 아주 크기가 큰 M 단백을 분비하는 림프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아, IgM이요? 네. 그래서 골수종처럼 뼈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신 림프저리가 간, 비장이 커지는 경우가 더 흔해요. 그리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과점도 증후군이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WM 환자의 90% 이상에서 MYD88이라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MYD88 돌연변이요? 네, 이건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WM만의 특징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BTK라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래서 이브루티닙 같은 BTK 억제제가 WM 치료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거죠. 아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다르고 그래서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도 다른 거군요. 그 외에 아주 드문 중쇠병이나 POMS 증후군 같은 질환도 있네요. 네, 중세병은 말 그대로 면역 글로불린의 무거운 사슬, 중세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드문 질환이고요. POMS 증후군은 다발 신경병증 P, 장기비대 O, 내분비 이상 E, M단백 M, 피부 변화 S, 이 특징적인 증상 조합을 보이는 골수종의 좀 특이한 I형입니다. 이 질환들도 각각의 특징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죠.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형질세포 질환, 특히 다발성 골수종은 M단백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그 발생기 전부터 증상, 유전적 특징, 치료 전략까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여 년간 치료법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
특히 유전체 종교라든지 골수 미세 환경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좋은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었고 이게 결국 치료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 거죠. 네. 하지만 여전히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잦다는 점에서는 더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골수종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미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면 개개인의 특성에 딱 맞는 초개인화 치료는 어디까지 가능해질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MGUS, 나 고위험 SMM 같은 전암 단계에서 아예 발병 자체를 막는 예방적 치료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